상욱 씨가 왔다. 아버지는 고상욱, 그는 김상욱. 김상욱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곡성에서 농사를 짓는 카톨릭 농민의 초창기 멤버였다. 나는 그를 대학 시절 만났다. 당연히 아버지 덕분에 혹은 때문에 독재 정권 하에서 고군분투하던 곡성, 간홍의 몇몇이 한국전쟁 당시 곡성 군당위원장이었던 아버지를 수소문에 찾아온 것이었다. 간혹 멤버 67이 왔는데 우리 집은 비좁아 그 정도 사람을 방에 들일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들을 반내골 사람들이 1년에 며칠 안 되는 열대야 때면 찾아가는 다리 밑으로 데려갔다. 나는 어머니가 삶아놓은 닭 2마리를 머리에 이고 10분 남짓 걸어가면서 속으로 오만 욕을 다 했다. 지들이 먹을 건 좀 들고 오든가. 그 시절 반날골에는 버스조차 다니지 않았고 2시간을 걸어온 그들이 먹을 걸 들고 온다는 건 불가능했으므로 나의 욕은 다만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였다고 해두자. 그들은 느트나무 아래 옷을 벗어둔 채 개울에서 천렵 중이었다. 아버지가 팬티차람으로 공중공중 바위를 건너뛰며 소리쳤다. 간다 간다. 반대편에 서있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향해 우 몰려갔다. 잠시 후 아버지가 쪽대를 들어 올렸다. 빠가사리인지 은어인지 어른 손만한 물고기 몇 마리가 쪽대 위에서 힘차게 팔딱거렸다. 햇살을 받은 비늘이 금가루인 양 반짝반짝 빛났다. 늘 보던 반내골 개울에 저토록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나. 빠가사리가 빠가사리가 아니고 은어가 아닌 것 같았다. 와, 사내들이 함성을 질렀고 집이라야 심여호 늘 고요하던 반내골이 들썩거렸다. 들썩거렸다는 건 문어적 표현이 아니다. 반내골은 산과 산 사이 산비탈에 들어선 좁은 마을이고 사내들의 함성에 반내골이 실제로 3미터쯤 하늘로 쑥 날아올랐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느꼈다. 한여름이었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조차 없어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날이었다. 아이들처럼 깔깔거리며 첨벙첨벙 뛰어다니는 사내들을 나는 잠시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그 아이들 속에 환갑 가까운 내 아버지도 있었다. 한 사람이 머리에 백숙을 인 채 자신들을 관람 중인 나를 발견했다. 그가 우뚝 멈춰서서 가만히 말했다. 봐봤소. 깔깔깔 첨벙첨벙 개울의 소란이 일시에 가라앉았다. 마치 꿈이었던 듯 사위가 조용해졌다. 조금 전까지 아이였던 사람들이 일순간 어른이 되어 나를 바라보았다. 다들 팬티 차림이었다. 친입차가 된 기분으로 나는 뒤돌아섰다. 잠시 후 누군가 내 머리 위에 함지를 내렸다. 머리를 짓누르던 함지의 무게가 사라지고 방금 전의 소란도 사라지고 점잖은 남자들이 느트나무 아래 빙 둘러 앉아 있었다. 상욱이다. 느닷없이 아버지가 말했다. 무슨 말인가 싶어 그릇 나누던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걔가 상욱이란께? 우하하 사람들이 일시에 웃어젖혔다. 내가 대접과 수저를 막 내려놓은 자리의 주인공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받았다. 쬐깐 상욱인가요? 이마가 벗겨지기 시작한 김상욱 씨가 나와 눈을 마주치며 빙긋 웃었다. 나는 그를 40쯤으로 보았다. 나는 20대, 상욱 씨는 40대. 나는 인텔리, 상욱 씨는 농민. 나는 셀쭉 고개만 숙이고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돌아섰다. 다시 보지 않을 줄 알았던 상욱 씨를 이사 때마다 만났다. 아버지가 반내골에서 읍내로 이사할 때는 물론이요.
돈 없던 내가 서울에서 2년에 한 번씩 전셋집을 옮길 때도 어김없이 상옥 씨는 1.5톤 파란색 픽업 트럭을 몰고 나타났다. 아마 곡성에서 구례로 내려가 아버지를 태우고 서울까지 달려왔을 터였다. 근 400km, 왕복 800km. 나는 그와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내 집에서 재우지 않았다. 빌라에서 빌라로 이삿짐을 내리고 올리고 담배 한 대 태울 짬 없이 일한 그를 자장면 한 그릇 먹이고는 현관문을 등지고 선 채 감사합니다. 깍듯이 그러니까 야멸차게 인사하고 돌려세웠다. 있는 참게 왔는디 감사는 무신. 야멸찬 내 말에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다. 언젠가 아주 야멸차지는 못한 내가 그의 등에 대고 외쳤다. 아저씨, 잠시만요. 계단을 밟고 내려서던 그가 뒤돌아서서는 훤한 이마를 매만지며 말했다. 아저씨 아닌디? 시샬윈디? 내가 자기를 왜 불러 세웠는지 그는 알았다. 그래서 그 말만 남기고는 아버지를 등 떠밀다시피 쌩안이 사라졌다. 아저씨 아닌디, 시샬윈디의 의미를 봉투에 돈을 담다가 깨달았다. 그는 나보다 겨우 3살 위였다. 그러니까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직 20대였다. 어쩐지 낯뜨거워 봉투에 돈을 얼마간 더 집어넣고 달려갔을 때 그의 파란색 트럭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 뒤로 나는 늘 미안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그에게 하지 못했다. 군수님은 쫓가 있다 온다네. 그가 신발을 벗을까 말까 쭈뼛거리는 동행의 등을 떠밀며 말했다. 나중에 온다는 군수는 아이처럼 철렵을 하던 일행 중 한 명이었다. 보수 세력의 정권을 빼앗겼니 어쩌니 해도 세상은 꾸준히 앞으로 달려 간홍 출신이 군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군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화하는 이미 와 있었다. 아버지가 살린 양반이시네. 오는 길에 만났는디 자기도 꼭 와야 쓴다고 해서 모시고 왔구마.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막 접객실에 발을 디딘 사람이 꾸벅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곡성 군당위원장이던 시절 인면으로 보급투쟁을 나갔다. 한국 전쟁 발발 직전이었다. 아버지는 그때 민중의 실체를 보았다고 언젠가 내게 말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스스로 곳간을 열어 먹을 것을 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숨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한테 득이 안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것이 민중이여. 민중이 등을 돌린 행맹은 폴세 틀에 묵은 것이지. 늙은 아버지는 알았지만 젊은 아버지는 몰랐다. 그래서 아니 더 정확하게는 살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의 동지들은 인면 어느 마을을 샅샅이 뒤졌다. 사회주의에 등을 돌린 민중들 또한 자신들이 살기 위해 악착같이 식량을 숨겼으므로 몇 시간을 뒤졌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쌀 한 줌과 동지의 목숨을 맞바꿔야 하는 보급투쟁이었다. 창호지 틈으로 뿌연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집 안방을 나서려던 아버지는 혹시나 싶어 병풍 뒤를 살폈고 숨겨진 다락을 발견했다. 다락 문을 연 순간 겁에 질린 새까만 눈동자가 아버지를 맞았다. 20을 갓 넘긴 순경이었다. 아버지도 그때 고작 23세 청년에 불과했다. 순경에게는 영원과 같은 시간이 흘렀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았다. 딱 죽은 줄 알았끄마요. 근데 참말 이상하지라. 맴을 내려나 분께 암시랑토 안 씁디다.
숟가락 놓듯이 내 목심이 딱 내려놔줘 봅디다. 그런데 아버지가 경찰의 귀에 속삭였다. 순갱을 그만둘라고 허먼 살래줄라요. 그는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민할 새도 없이 몇 번이고 고개를 주걱거렸다. 아버지가 걸음을 옮기며 소리쳤다. 퇴각! 그는 다음 날 미련 없이 파출소에 사표를 내던졌다. 쌀 한 대박을 맹글어 놓고 기다렸제요. 우리 식구들이 배를 고른 한이 있어도 그 쌀에는 절대로 손을 안 댔어라. 암 때라도 그 양반이 오시면 드려야 된께로 운목에 쟁겨놓은 쌀 한 대박을 봄시로 맴이 참 요상헙디다. 저것이 내 목심값이구나. 목심이 참말 더덥구나. 그랬구만요. 그제야 기억이 났다. 나는 그를 본 적도 있었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와 반내골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구례 읍내부터 걸어서 2시간 누군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의 손에 들린 수박 한 통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수박을 내려놓는 그의 손에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수박을 건네받으며 아버지는 사팔 눈으로 그의 손에 새겨진 자국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는 자국을 지우려는 듯 양 손바닥을 싹싹 문질렀다. 여기까정 어떻게 왔소? 양 손바닥을 계속 문지르며 그가 마루에 걸터 앉았다. 출소하셨다는 소식 듣고 묻고 잡은 것이 있어서 왔금하여. 그는 그 사이 어머니가 타온 설탕물을 꿀꺽꿀꺽 단숨에 달게 마셨다. 어른 머리통보다 큰 수박 한 통을 들고 한여름 떼약볕 속을 2시간이나 걸어왔으니 갈증이 날 만도 했다. 기억하신가요? 그때께 전쟁 나고 나가 찾아갔제라. 하다 말다 덕분에 군당 식구들이 쌀밥을 배불리 묵었제라. 밥맛이 꿀맛입디다. 몇 년 만에 묵어본 쌀밥이라 안죽도 기억이 생생허요. 근데 왜 쫓아보냈는가요? 오래도록 윗목에 모셔두었던 쌀 한 대박을 들고 그는 좌익이 점령한 읍내로 갔다. 생명의 은인을 찾은 그는 쌀을 주고 은혜를 갚았다. 그의 첫마디는 이러했다. 바로 다음날로 순갱 그만 됐구만이라.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던 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 짝이 순갱질을 계속 하든가 안 하든가 나가 어찌 알겠소. 그리 순진해갖고 이 험한 시장을 어찌 살라요. 가시오. 가서 가만히 맹키 가만히 엎드려서 살아남으시오. 그는 뭐라도 하겠으니 아무 일이나 시켜달라고 아버지를 쫄랐다. 그러자 아버지가 무섭게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한 번 반동은 영원한 반동이요. 반동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어. 그께 가시오. 그래도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그에게 아버지는 소리쳤다. 여그 순경이 왔다고 소리라도 쳐볼 끼다. 그러면 바로 총살일 것인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친 그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가만히처럼 가만히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나 감옥에서 나온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다. 왜 그랬어라? 꼴갱이들은 누구라도 포섭을 해야 쓰는 거 아닌가요? 방 안에 있던 나는 화장실을 가고 싶었으나 문을 열고 나갈 분위기가 아니라 허벅지에 힘을 주고 오줌을 참으며 바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하는 것은 점점 심해진 요의가 나를 각성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왜 그랬는가요? 참말로 한 번 반동은 영원한 반동이라 그랬는가요? 화르르 성냥불 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100원짜리 백조 한 개비를 물었을 터였다. 질 줄 알았은께. 예? 그가 되물었다. 나도 묻고 싶었다. 질게 뻔한 전쟁이었소. 우리야 기왕지사 나선 몸이제만
그 짝은 사상도 없고 신념도 없는디 뭘라고 뻔히 질싸움에 끼울 것이오. 바깥은 한동안 잠잠했다. 아버지가 담배에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나가도 되려나 싶어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그가 입을 열었다. 은혜를 갚으라는 것은 신념이 아닌가요? 나는 이 대목에서부터 두 사람의 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다 지난 일, 한여름 땡볕에 2시간을 걸어와서 왜 은혜를 갚지 못하게 했냐고 따져 묻는 그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과감히 문을 열고 나갔다. 그의 등 뒤로 조심조심 지나가긴 했지만 그는 나의 등장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를 빤히, 그야말로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화장실이 집 뒷안에 있어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아니요. 그것은 신념이 아니요. 사람의 도리제. 그 짝은 순갱을 그만둔 것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 했소. 굴면 된 것이오. 그께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자기 앞가림이나 함시로 잘 사시오. 그가 말없이 엉덩이를 일으키려는 찰나 아버지가 말했다. 먼 길 왔는디 밥이나 잡숫고 가시오. 그날 나는 그와 함께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찬장 깊숙이 숨어있던 행남자기 접시가 오른 밥상이었다. 그는 머윗쌈을 야무지게 싸서 맛나게 먹으며 자식이 넷이네, 둘째가 전교 1등이네, 마누라가 초등학교 선생이네, 배농사가 나름 수입이 괜찮네, 고시랑 수다를 늘어놓았다. 조금 전에 무겁디 무거운 이야기들을 까맣게 잊은 듯이. 나는 그 뒤로 그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가을이면 어김없이 배 한 상자가 창고방에 놓여 있었다. 그가 보낸 것이려니 짐작했을 뿐 아버지로부터 다시는 그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자꾸만 아버지의 영정을 곁눈질했다. 나도 아버지를 보았다. 고등학교 때 따라가지 못했던 두 사람의 대화를 50 가까운 지금도 나는 따라갈 수 없었다. 질게 뻔한 싸움을 하는 20대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목숨을 살려주었던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려 했던 20대의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영정 속의 아버지가 꿈틀꿈틀 3차원의 입체감을 갖는 듯했다. 살아서의 아버지는 뜨문뜨문 클럽의 명멸하는 조명 속에 순간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지는 사람 같았다. 그런데 죽은 아버지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살아서의 모든 순간이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다. 자신의 부고를 듣고서 헤쳐 모여를 하듯 모여들어 거대하고도 뚜렷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아빠, 그 뚜렷한 존재를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불렀다. 아버지의 영정을 응시하던 그가, 아직 이름도 모르는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흰 자위가 붉었다. 나도 나의 눈도 그러할 터였다. 작은 상욱이 김상욱 씨가 가만히 눈물을 훔쳤다.